레슨 받죠, 연습하죠, 스크린 골프 치죠.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써요. 아니면 치면 안 되는 거야. 차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샀죠? 한 달은 행복해요, 한 달은.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돼요. 5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연봉 조금 줘도 4일 근무하는 회사가 더 인기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워라밸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생활이 주는 기쁨이라든가 여가생활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상을 탈출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포츠라는 게 라틴어에서 탈출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스포츠가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일탈, 그 일탈의 기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돈을 써서 해야 되느냐? 돈 안 쓰더라도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SNS에 내가 어떤 일탈을 하고 있고 어떤 레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조금 너무 과한 문화생활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월 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맥시멈으로 45만 원이죠. 참 이렇게 보면 또 45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300만 원 버는 분은 45만 원 안 썼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쓴다면 45만 원 이내로 써라. 자 그러면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단 옛날 세대들은 문화 레저 비용? 책 사보는 거랑 영화 보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MZ들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일단 기본이 필라테스, 요가, PT 3종 세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공연 봐야죠. 그다음에 영화도 좀 봐야죠. 책도 좀 사서 봐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다가 심지어는 골프까지. 골프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한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한 6, 7년 정도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 위험하냐면 골프를 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골프장에 가면 엄청난 VIP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골프라는 거는 비기너가 있고 베테랑이 있어요. 비기너는 레슨을 받는다든지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기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골프에 미쳐 있죠. 막 눈 감으면 골프 생각밖에 안 들고 막 골프 채널 보고 그다음에 막 연습하고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몸을 막 이러고 이런 분들 보셨죠? 그런 게 이제 비기너들이에요. 근데 비기너들은 일단 꽂혀 있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주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드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거기에다가 레슨 받죠, 연습하죠, 스크린 골프 치죠. 스크린 골프 치면 뭐 가서 스크린 골프만 칩니까? 내기 하잖아요. 재미삼아. 그럼 내기하면 돈 내기 하잖아. 돈 잃을 수도 있죠. 또 그냥 칩니까? 먹을 거 시키잖아요. 짜장면만 시킵니까? 탕수육도 시키잖아. 탕수육만 먹습니까? 맥주 한잔 하잖아. 이런 어떤 것 다 감안하면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써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한 달에 100만 원을 취미에 쓴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내 소득의 15% 이내로 들어오려면 633만 원 정도 돼야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취미 활동비가 15%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33만 원이 안 되면 치면 안 되는 거야. 633만 원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세금 떼고 633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그러니까 연봉 1억 아니면 치면 안 되는 거야. 베테랑은 좀 다르겠죠. 베테랑. 친지 한 10년, 15년 돼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누가 치자 그러면 그냥 대충 가방 들고 나가서 그냥 치고 뭐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뭐 3, 40, 4, 50 갖고도 골프를 치시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월급 한 450만 돼도 쳐도 된다 치지만 연습하고 재밌게 이제 골프 입문해서 이런 분들은 안 돼요. 633만 원 되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득이 제가 얘기한 대로 65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뭐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골프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비용 외로 또 다른 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골프를 안 하냐면은 가끔은 저도 이제 진짜 친구들이 막 어디 치러 가자 막 그러면 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루에 7, 8시간을 내야 되는 거야. 7, 8시간을 못 내요, 저는. 그 뭐 안 돼요, 그게 도저히. 아예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7, 8시간을 어떻게 내? 뭐 저는 그런데 일반적인 4050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에 걸맞는다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차를 딱 한 번 에이 그냥 큰맘 먹고 질렀다 해서 그 소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산다는 개념은 차에 들어가는 돈을 소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차를 갖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엄청난 유지비를 내가 미래에 소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MI 지수를 지켜야 되는 거죠. BMI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아니고 블럽 매스 인덱스, 그래서 허세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소득의 6개월치를 타는 게 BMI 지수 1이에요. 분모값에는 자기 연소득의 50%, 분자값에는 자기 차량 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자기 소득의 50%는 2,500이죠. 그럼 2,500인데 차가 아반떼 2,500짜리를 탄다. 그러면 2,500분의 2,500이니까 BMI 지수가 1이죠. 이 사람은 정상. 근데 1보다 넘는다 그러면은 허세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게 2가 넘는다. 2가 넘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1년치 연봉만큼의 차를 타는 거죠. 그 고도 허세죠. 고도 허세.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은 유지비 말고도 그 차량의 감가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가 비용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BMI 지수가 1.5 이상이 나온다. 아마 이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연소득의 50%분의 여러분의 차 가격 하면은 1 미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1이 좀 넘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1.5가 넘는다 그러면 그건 고도세다. 한 2가 넘고 2.5가 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그냥 무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골프나 차 말고도 또 있죠. 주거 비용을 자기 소득의 15% 이상 쓰는 분들이 많아요. 월급 300 받는데 월세로 80만 원, 90만 원 내. 그럼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편한 장소. 결국은 이거는 회사와 내 집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막 시골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우리 회사가 좀 중심지에 있다. 뭐 서울만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판교 뭐 이런 동네에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출퇴근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코앞에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월급 300인데 80, 90을 그냥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 그러면 뭐 이 비전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행복의 상태로 뭐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주거 비용을 거기다 딱 8, 90을 내고 회사를 그냥 건널목 하나 건너서 간다. 기쁘죠? 그 순간이라니까. 기쁨의 순간은 계속돼. 출근할 때마다 야 내가 집을 잘 얻어가지고 이렇게 편하네. 남들은 막 1시간씩 출퇴근 하는데 기쁨의 순간으로 없어지잖아요. 행복은 상태는 계속 멀어지죠. 돈을 모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1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시간은 출근 시간이 나와야 돼요. 도어투도어로. 근데 1시간보다 넘는 건 안 돼. 그거보다는 조금 직장에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1시간은 돼야 돼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뭐였어요? 이직하고 학습하고 경험 쌓고 훈련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는 출근 시간이 뭐에 필요하냐? 여러분들 사색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갑자기 콜털이 나의 미래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보낼지 혼자 이렇게 막 콜털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명 업무 해야 되고 딴 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앉아서 막 사색하고 눈 감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번 달 한 달, 이번 주 한 주 사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출근 시간에 그거 해야 된다고요. 퇴근하면서 눈 감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 정도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란다. 식비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인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구내식당 있는 직장인들도 자꾸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싫어하고 회사를 벗어나야 된다, 점심시간만이라도 자유로워야 된다 뭐 이래갖고 지금 자꾸 다른 데 가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우리 건물에 구내식당 없어도 우리 건물 옆 건물에 구내식당 있는데 옆에 가도 또 받아줍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세요. 4일은 그렇게 드시고 한 번 정도 외식을 하셔라. 적어도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먹는 걸로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3, 400만 원대다 그러면 30%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소득이 막 500, 600 올라간다 그러면 그 30%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0%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가소비일 수 있죠.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어디 유튜브를 나가거나 방송을 나가면 별다방에 대해서 많이 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별다방이 너무 대중화됐잖아. 우리 생활로 들어왔잖아. 별다방이 제일 싸.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은 그렇다 치고 무난하다. 뭐 월급이 적든 많든 뭐 안 먹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루틴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에 또 동료들하고 또 한 잔, 오후 3시에 졸려서 한 잔, 저녁에 퇴근하면서 감성으로 한 잔, 저녁에 퇴근했는데 친구가 또 우리 동네 놀러 왔다 그래서 또 한 잔, 주말에는 또 몇 잔 먹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거는 과소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회사의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텀블러만 별다방 거 사서 거기서 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굳이 한 잔 이상을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래. 아니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카스테라 과자까지 다 사다 놨는데 직원들은 희한하게도 별다방 콩다방 가서 커피에 또 위에 뭐 이렇게 하얀 거 잔뜩 묻어 있는 거 올려져 있는 거 사갖고 오면서 또 조각 케이크를 사온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잔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두 잔, 세 잔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착각이죠, 착각. 누구나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행복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멋진 차가 있는데 저 차 사면 혹시 행복하지 않을까? 저 굉장히 비싼 고급차에서 멋진 부자가 내려. 저 부자는 저 차를 타잖아. 그럼 내가 혹시 저 차를 타면 나도 저 부자처럼 되는 거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파노플리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부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소비하면 나도 부자하고 동일시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망상인 거죠. 그 파노플리 이펙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99%가 행복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기쁨도 좋은 단어고 행복도 좋은 단어인데 왜 행복을 선택할까? 기쁨은 느낌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느낌은 지속성이 좀 없을 것 같아. 근데 행복은 뭔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상태는 뭐야? 굉장히 좀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 중에 행복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상태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은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컨디셔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면은 행복이고 안 되면 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상태는 뭐 돈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건강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자격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은 그에 비해서 언컨디셔널입니다. 언컨디셔널이 뭐예요? 무조건적이거든요. 이 주변에 보면 흥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러면 그냥 좋은 일 없어. 그냥 없는데 그냥 항상 좋아. 그게 약간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은 언컨디셔널이 아니라 컨디셔널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 컨디션에 해당이 돼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차를 사서 타잖아. 그거는 그냥 기쁨이지 행복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지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고 재밌는 걸 하잖아요. 그건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지 행복의 상태에서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그렇게 쓰고 카드값을 그렇게 썼는데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반대로 해보십시오.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 계속 저축을 해. 통장에 막 돈이 쌓여. 그러면 저축이 행복합니까? 소비가 행복합니까? 소비는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고요. 저축은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라 이쪽이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차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샀죠. 한 달은 행복해요. 한 달은.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기쁨의 순간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안 하시면 돈을 모으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커피 매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테이크아웃 하지 마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택시 타지 마라. 구내 식당을 주로 이용해라. 월급의 30% 정도 이내로 식생활비를 해결해라. 문화레저비는 15% 이내로 해라. 아예 안 쓰면 더 좋아요. 뭐 사실 뭐 동네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해도 충분히 뭐 운동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뭐 피트니스 센터 끊고 PT 끊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용 안에서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작년 겨울에 패딩 샀잖아. 올해는 그냥 넘어가요. 내년 봄에 봄옷 살 거냐? 작년 봄에 안 샀으면 사세요. 이게 경년제로 사시면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사시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매한 관계인 사람들한테 자꾸 기프티콘 같은 거 날리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생일, 배우자나 자녀 생일,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기념일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 관계를 벗어난 거는 그냥 지인이잖아. 지인.
지인은 커피 한 잔은 뭐 보내도 되지만 그 애매한 관계인데 막 거기다가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티콘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대방한테 얼마나 놀래나 보자 뭐 이러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보내나 마나 무조건 놀랍니다. 그것도 이벤트 비용이라 그래서 한 달에 자기 소득의 10%, 15% 이내로 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택시 타지 마라, 커피도 한 잔 정도, 계절마다 옷 사는 거,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은 15% 이내, 그리고 차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 근데 6개월 이내인데 월급은 400, 500 아니면 그냥 사지 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아유 멘토님 지방은 말이죠 대중교통이 없어요. 버스가 막 30분에 한 대 와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좋아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움직이려면 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인정. 근데 차종이 봤더니 뭐 GV70 이런 거 타면 안 되지. 캐스퍼나 레이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얼추 들어도 지금 한 7, 8가지 이상인데 이거를 딱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저축 못 할 것 같습니까? 저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라면 4, 5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7, 8가지 안 하잖아요? 그럼 40%, 50%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하겠는데요, 멘토님. 해고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지가 안 돼도 하세요. 하고 나 3개월 있다 깰 것 같아요. 3개월 있다 깨면 3개월가 남잖아, 그 돈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뭐 이거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한만 못한 게 아니냐. 어떻게 하다 중지한 게 안 한만 못해? 한 만큼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라. 가서 깨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게 경험이 되는 거다. 어디 가서 돈 쓴 거 유럽 여행 가서 뭐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 찍은 거 그런 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경험이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돈 쓴 거예요. 전혀 경험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기쁨의 순간을 돈으로 신용카드로 만든 거 그때는 기뻤죠. 근데 막 너무 진짜 순간이지. 막 붙잡고 싶은데 그냥 없어지지. 그래서 사진 찍는 거잖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느냐?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걸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돼요. 5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또 월급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나 지금 월급이 200 얼마인데 그러면 이 월급 200 얼마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서 발전시킬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예를 들면 야, 너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해야 돼 그랬다고. 내가 지금 6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12시면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12시면 자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새벽 2시까지 해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먹여주는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분과 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돈이 안 나오는데?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회사 잘못이다. 이러면 우리가 끝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해외여행 갔지만 올해도 해외여행 가고 뭐 명품?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고 내가 월급이 300, 400이라도 이런 행동을 다 한다는 거죠. 그냥 허영심 아닙니까? 주식 잘 샀대, 아파트 잘 샀대, 그래서 부자가 됐대. 이거는 젖대로 끝났어요.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보면 99%가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겠죠. 왜냐하면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새롭게 증가하는 소득을 얼마나 빨리 소비하느냐라는 건데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가 소득이 증가하면 30만 원이 증가가 되고 3천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가 소득이 증가하면 300만 원의 소득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 벌던 사람이 10%가 소득이 늘어나면 그 10%는 저축할까요? 쓸까요? 빛의 속도로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었는데 와 30만 원이면 이게 어디야? 그러고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천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가 늘어나서 300만 원이 더 생기면 이거는 다 못 씁니다. 부자라 그래서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가 절대액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새로 발생한 소득을 저소득자만큼 빠르게 다 소비를 하지를 못하니까 재벌이라고 하루에 뭐 20끼, 3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같더라도 한계 소비 성향이 부자들은 낮기 때문에 자꾸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을 버는 볼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양극화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자본소득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본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눈높이가 다르다 그럴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재테크라고 얘기하는데 넓게 보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은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나본
고소득자, 30대인데도 뭐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버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깜짝 놀라는 게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데 또 주말에 알바를 해. 아니 그렇게 그 소득이 높으면 그냥 주말에 레저나 여가 생활을 보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알바를 하느냐 그랬더니 목표가 좀 남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직장인 10년 차 이하의 대부분 뭐 300, 400, 500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굉장히 평범한 분들은 만나보면 돈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있는 놈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남다른 눈높이나 욕심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때문에 자본의 축적 속도가 다른 면도 있지만 사실 돈을 좀 어느 정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본 소득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다 그러면 내가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나 혼자 쓰긴 딱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발전이나 성장이나 도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아닐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사회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착각이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국영수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가 물론 굉장히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맞아요. 살다 보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경제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제 개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 그럼 300만 원 누구 돈입니까? 다 내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카페 사장인데 카페를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 그 500만 원 누구 돈이냐? 내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나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는 경비를 뺍니다. 뭘 빼냐면 알바 같은 인건비도 빼고 그 다음에 원두 같은 재료비도 빼고 그 다음에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료도 빼고 전기료도 빼고 다 뺀 다음에 한 500만 원이 남으면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카페에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카페를 접으면 1억 회수되나요? 안 되잖아요. 뭐 회수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카페에 내 1억을 갈아 넣은 거야. 그러니까 5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3년에 보통 회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1억을 갈아 넣었는데 이 1억을 3년 안에 회수하려면 한 달에 277만 원씩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림잡아 280만 원. 자, 그러면 50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280은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남는 거는 220인 거죠. 그럼 220은 내 돈인가요? 만약에 이분이 어딘가 카페 사장을 안 하고 어디가 알바를 하더라도 200은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를 해서 벌고 있는 건 20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야, 이게 500만 원 버니까 나 괜찮다가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또 더 성장 발전시킬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괜찮네. 500만 원. 내가 옛날에 알바할 땐 200밖에 안 벌었는데 이 정도면 땡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300이야. 이거 다 내 돈이지.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 사장도 1억을 갈아 넣어서 500이 됐으니까 그 500은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갈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나도 젊음과 시간을 갈아 넣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경제활동 가능 기간도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니까 감가가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00만 원은 내가 이번 달에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나의 경제 가치, 나의 미래 가치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300만 원 중에 절반은 사실은 지금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나한테 주는 돈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미친 듯이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인 거지. 왜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급여도 올라가고 하긴 하겠지만 내 경제 가치라는 건 유한한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자본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자본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300만 원? 나 혼자 쓰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경제 가치 개념이 없고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월급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게 바로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알바할 땐 200만 원 벌었는데 카페를 해보니까 500만 원을 버는 거야. 자기 돈 1억 갈아 넣은 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제네시스 GV70을 뽑는 겁니다. 제네시스 GV70이 5,0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뽑아. 그걸 타고 다닙니다. 내가 한 달에 500 버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고생한 나한테 이걸 보상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제네시스 GV70이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뭐 70, 80, 뭐 내가 500 버는데 뭐 그 정도 쓰는 거 괜찮지 않은가? 근데 사실 이 5,040만 원짜리 차를 사고 5년을 타면 65%가 감가가 되고 사라져요. 그 얘기는 65%만큼을 6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한 60만
원 정도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70, 80만 원 기본 유지비에 60만 원 정도를 더하면 한 달에 130에서 140의 유지비가 나가는 셈이 된다. 500만 원을 벌어서. 130, 140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370? 370도 아니지. 아까 280은 리턴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돈 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 개념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상하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 이런 행동을 반복하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흑수저 출신으로 재벌 같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신화적인 뭐 그런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건 흔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재벌같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흑수저 출신의 직장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경제적인 좀 안정을 이뤘다. 뭐 이거지 무슨 뭐 제가 뭐 수천억 수백억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느냐라고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계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부유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층이 있죠. 부유층을 우리가 영어로 upper class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중산층을 middle class라고 하고 서민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orking class입니다. working class라는 게 뭐냐? 워킹을 하면 다 서민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지금 워킹하고 있잖아요. PD님도 저도 지금 워킹하고 있죠. 나의 생계를 오로지 근로소득 워킹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서민인 거예요. 연봉 3억을 받아도 내가 그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한다면 그냥 서민인 거예요. 자, 그런데 middle class는 뭐냐? 근로소득 도 있는데 거기에 자본소득도 있는 거야. 지금 뭐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있다든지 뭐 월세 받는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주식에 한 5억 들어있는데 배당이 뭐 얼마가 나온다든지 뭐 예금이 뭐 몇 억 있는데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1년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자본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중산층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유층은 뭐냐? 간단합니다. 근로소득 없이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사람. 재벌 회장님들도 나가서 월급 받고 일하시던데요. 그거는 그 돈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나가는 거죠, 사실은. 내가 워킹을 안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유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워킹 클래스에서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되는 건 중산층인 거예요. 워킹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1년 정도 회사 그만두고 안식년을 취하고 싶어. 1년 정도는 최소한 내가 혼자 생활할 비용은 자본소득에서 나온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중산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자본을 모으는 거예요. 그 자본의 첫걸음이 최소한 직장인이라면 내 손으로 1억을 모아야 된다. 그 정도도 안 해보고 중산층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겠다는 생각 애초에 버려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한 방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유튜브 같은 채널에 나와서 주식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해요. 상태나 상황도 다 다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면 하면 안 돼. 요즘 주식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하면 무조건 돈 버나 보다. 어느 시점에 그 방송을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때에 사느냐? 어떤 상태에서 사느냐? 다 다른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재테크는 아니다 이거예요. 재테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재테크 잘했대, 땅 잘 샀대, 주식 잘 샀대, 아파트 잘 샀대, 그래서 부자가 됐대. 이거는 있기는 있는데 젖대로 끝났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뭐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 맨날 포춘지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뭐 주식 부자 순위에 뭐 탑5, 탑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나 보다. 그분들은 주식 투자해서 번 분들이 아니에요. 하던 일에서 그분들의 일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것이 회사가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식을 갖게 돼서 그 주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주식 부자가 된 거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부자가 된 건 아니다.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주식 부동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돈 모으면서 해도 절대 늦지 않고요. 꼭 대개 보면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보면 99%가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야. 1억을 모은 사람은요. 1억 모으는 동안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내가 이제 몇 년 후면 1억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1억이다. 그 1억을 모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두 번 했을 거가 아니잖아요. 그 인사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나 40, 50
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축은 한 푼도 안 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고3이 하루에 5시간 정도 엉덩이 붙이고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참고서 봐야 돼, 무슨 교재 봐야 돼, 어떤 공부 비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아니 당연히 공부 비법이 중요는 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3이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서 한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된 상태에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 보면 돈을 모아놓지도 않았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모아라. 그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릴 건가라는 것은 영감이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하라 그랬더니 저축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월급이라는 것은 항상 쥐꼬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작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근데 뭐 이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조차도 자기 월급이 많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산에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고 또 하는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가장 마지막에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늦은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가 월급 좀 올려달라라고 이제 뭐 노조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노동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는 가는데 항상 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니까 액면으로는 올라간 것 같은데 구매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2008년 이전하고 2008년 이후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2008년이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 15년 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83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0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MZ세대라고 그러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금리를 0.2%까지 다운을 시켰고요. 0.2%면은 우리가 말이 0.2%지 사실 그냥 금리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영향으로 굉장히 시장 금리가 1, 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온 겁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간 거지 원래 금리는 굉장히 낮은 걸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거의 쓰레기가 된 거예요. 빌리기도 쉽고 이자도 싸니까 남의 돈이 되게 우스워진 거죠. 남의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남의 돈 빌려서 차 사고 심지어 남의 돈 빌려서 소비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만 타도 차 사고 작년에도 해외여행 갔지만 올해도 해외여행 가고 뭐 명품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고 내가 월급이 300, 400이라도 이런 행동을 다 한다는 거죠.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마카세, 호캉스, 파인다이닝, 스몰 럭셔리 뭐 말은 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그냥 허영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돈이 우스워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사회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300만 원 갖고 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다 이 정도는 쓰는데 이거는 회사가 나쁜 놈 되는 겁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적게 월급을 줘가지고 도대체 쓰고도 돈이 모자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2008년 이전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정상으로 너무 오랜 기간 오다 보니까 이게 정상처럼 굳어진 거예요. 300만 원을 받든 400만 원을 받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절반은 사실 지금의 내가 써야 될 돈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5년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30년 후에 나랑 같이 쉐어링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받는 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고 이제 제가 저축 얘기를 딱 하고 1억 모아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회사에서 이거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회사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빨리빨리 안 올려주고 물가 다 오른 다음에 그것도 꾸역꾸역 조금 올려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사실 내가 소비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는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소득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맞춰지면은 뭐 사실 지금 받는 월급 한 3, 4배 받아도 모자라죠. 그래서 먼저 내가 잘못된 소비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1억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뭐 상징성 때문이죠. 예를 들면 5천만 원 모으면 안 되느냐? 됩니다. 5천을 모아야 또 1억도 모으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목표를 갖고 돈을 모아야 그 목표가 나한테 상징적으로 다가오고 좀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지리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지, 야 지리산 한 3분의 1만 갔다 올라오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 산에 가는 거면 꼭대기에 가자, 한라산 꼭대기에 가자, 이건 어떤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을 한 3번 갔다 와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 자본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그게 1억이라는 거거든요. 뭐 1억이 되면 무조건 오토매틱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최소한 첫 번째 단추다라는 거죠.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뭐 연봉을 얼마 받고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억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막상 내 통장에 1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내 힘으로 모았다?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은 엄청난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이걸 이뤘는데 못할 게 없다. 1억을 모아본 사람은 비로소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1억을 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청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부동산을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1억 정도 있으면 그리고 상대방도 한 1억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엔잡 열풍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 말고 주말에 뭔가 온라인 커머스를 한다든지 뭐 근데 이것도 조금 사업화하려면 약간의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1억이라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는 2천밖에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8천 어디 간 거죠? 똑같은 월급을 받았잖아. 동기니까 월급도 거의 같았을 텐데 동기들은 다 1억 모아가지고 뭐 청약을 하네, 뭐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하네,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뭐 분산 투자를 하네,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2천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위험 성향이라는 거 해보면 99%가 위험 회피형이 나와요. 리스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코인과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느냐? 그 돈을 안 모아서 그래요. 돈을 안 모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성향 자체가 스페큘레이티브해질 수 있어요. 돈에 어떻게 보면 악마성이죠. 돈에 어떤 투기적 성향이 입혀지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 친구가 1억 있다 그랬는데 그걸 단박에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재테크는 아닙니다. 정말 부자가 목표라면 재테크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에는 어떤 사람이 재테크로 부자가 됐다던데 라고 얘기하죠.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재테크로 부자가 됐어요 라는 컨텐츠로 부자가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수없이 많은 뭐 베스트셀러를 쓰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분들 보면 저분이 옛날에 저런 주식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대. 물론 그 부분의 투자가 성공한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부자가 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옛날에 그런 말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 우유를 매일같이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 대단한 재테크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서 재테크 책을 사서 봤는데 재테크 비결을 읽은 사람보다는 그 재테크 책을 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재테크가 안 중요하다는 거는 아닌데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재테크로 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정도의 부와 안정을 이루는데 재테크가 도움이 됐냐? 저조차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다면 야, 김경필 멘토는 어디다 그렇게 투자했고 돈을 벌었어? 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로서의 그 잡이 성장을 해서 아마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재테크는 거들 뿐이에요. 절대 재테크로 부자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0%가 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 국민이 소득이 계속 10%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은행 가면 그냥 12, 3% 이자를 줘요. 제일 안전하다는 투자가 12, 3%를 주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어떤 사업을 해도 20%, 30%, 50%, 100% 성장하던 사회였죠. 그러면 자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정신없이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강남에 아파트 사놓고 어디 경기도에 땅 사놓고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정도로 작았을 때 주식 사놓고 이런 분들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눈으로 목격하니까 부자는 저건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성장이 없죠. 물론 최근에 뭐 전기차니 2차 전지니 뭐 바이오니 몇 개 분야는 뭐 진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수십 배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는 줬지만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2%인데 뭐 성장하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 될 기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눈 뜨는 분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고 그냥 미국장 본다고 잠도 안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출근해 갖고 9시 되면 또 화장실 가 갖고 또 한국장 시작하는 거 또 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거에 노예가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서 승부가 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노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넌 진짜 최고다. 넌 진짜 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지금 목표가 빵꾸 안 나는 게 목표다. 뭐 실수해가지고 오늘 어땠어?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 그냥 오늘도 그냥 대충 넘겼어. 뭐 욕은 안 먹었어. 이걸 목표로 업무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서 진짜 끝내준다. 뭐 이런 소리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들어야 돼.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일이 꼭 직장 생활로 한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서 뭔가 성장을 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주식 부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장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막 얘기하면 김경필 멘토님 그 말하는 거는 큰 틀에서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좀 너무 두루뭉술해서 좀 개념이 잘 안 잡힌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30 직장인들이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주식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업무나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5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이직을 해야 돼, 이직. 여러분 지금 있는 직장 마음에는 안 들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다녀? 옮겨봐야 뭐 더 뾰족한 수가 있겠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건 청년들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마인드입니다. 이 정도면 난 만족해요.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의 워라벨이면 나는 땡큐다. 이직이라는 거는 한 곳에 오래 이렇게 진득하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가 좀 이상한 애다. 그거는 옛날 평가고요. 요즘은 이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학습은 뭐야? 이 주식창 보면서 막 주식 책 보면서 그런 학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을 쌓아야 되죠. 이 경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유럽 갔다 왔고 또 미국 갔다 왔고 남들 다 간다는 또 호캉스 한번 가고 그런 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어디 가서 돈 쓴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소비한 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이직, 학습, 경험, 그 다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을 해야 되죠. 자, 이 5가지 단어를 들었는데 굉장히 생소하다. 여러분 지금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감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2030은 주식창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지금 이 5가지를 하셔야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성장해야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50대, 60대 즈음이 되면은 퇴직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나하고 그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꾸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되는 일을 찾아가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돈이 되도록 해야지. 어느 주식 사야 돼? 어디 땅 사야 돼? 이걸로 해결된다고요?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사실 뭐 노후 준비라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진짜 노후 준비를 하나요? 나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지금의 삶 자체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2030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30이 노후 준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파이어족이 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걸 노후 준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2030은 전무하다고 보고요. 4050들은 좀 생각은 하죠. 앞으로 은퇴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은 하겠죠. 근데 4050도 삶에 너무 치여 있고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는데 24년도에 가장 경기가 정점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 때문에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런데 뭐가 내가 놓치고 가는 게 있을까 봐 뭐 노후 얘기 나오면 듣기는 해요. 좀 뾰족한 수가 있나? 뭐 이러고 이제 듣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공포입니다. 공포. 머니 인사이드를 열심히 봐주시는 여러분도 사실은 마음속에 약간의 공포감이 있어서 봐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놓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missing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놓치는 것을. 이런 걸 두려워하는 현상이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이걸 앞자를 따서 FOMO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좀 안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고 놓칠까 봐.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물어보면 굉장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걸 안 했다가 크게 뭔가 낭패를 볼 일이 생길까 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을 해야만 노후 준비도 되는 거지, 투자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반짝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를 망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그만두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 연금 같은 걸 받으면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소속감이 없다, 너무 심심하다, 삶이 무료하다, 나오는 연금 갖고 놀러 다니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인 거지. 이게 우리의 인생 안에 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어떤 조건이야, 사실은 일이. 주말이 즐거운 이유는 평일에 시달리고 힘든 게 있으니까 주말이 좋은 거지. 우리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면 그동안의 일상을 벗어났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야. 일상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야. 계속 여행을 1년 내내 해보세요. 집 나가서 1년이요? 집 나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행 갔다 왔을 때 집에 문을 딱 들어오면서 짐을 탁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역시 집이 최고야. 그거 아는데 왜 갔어, 여행을? 그러니까 집이 최고라는 거 확인하려고 여행 간 거야. 그걸 갔다 와서 역시 집이 최고구나. 근데 그 역시 집이 최고인 줄 아는데 까먹고 또 가는 거야, 여행을.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고통에서 옵니다.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빼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뭐 나는 집도 없고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일을 생계형 경제활동에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바꾸겠다라는 노력만 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무대에서 지금 뭐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선수가 됐는데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계산기 두들 내가 만약에 유럽에 진출해서 이 정도 선수가 되면 얼마 벌겠지 뭐 이러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공이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생계형 경제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한 일, 그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대체로 나이 먹으면서 그래도 뭐 예전 젊었을 때보단 살만한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분이 자산을 쌓아서 살만한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기대를 낮춰서 살만한데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많은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이러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공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입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은 돈목값이 뭐죠? 원하는 것. 돈목값은 줄어들어야 행복해지잖아요. 원하는 걸 줄이든지 가진 것을 늘리든지 해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원하는 건 자꾸 작아지는데 가진 것은 자꾸 늘어나.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원하는 건 계속 커지는데 가진 게 계속 줄어들어. 그럼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노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원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4050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한 50대, 60대 즈음이 되면은 퇴직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하고 그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꾸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돈 벌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쪽에 너무 포인트를 맞춰버리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이 적성에 맞는지는 무시되는 거죠. 솔직히 생계형 경제활동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금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활동이니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20년, 30년을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소비를 해결하는 거를 우리가 두 자로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 그거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많이 해결해 주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누군가의 필요를 서로 해결해 주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나 은퇴하고 피아노 배우고 싶어,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테니스 배우고 싶어. 이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거잖아. 이거 말고 어디 가서 뭐 배우겠다, 엔터테인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말고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라.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취업해라. 취업하고, 취업했더니 승진해라. 그래서 막 경쟁해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무슨 일을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걸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한 10년 걸려. 왜 찾는데 10년 걸리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400, 500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퇴직하고 내가 옛날에 400, 500 받았으니까 최소한 나이는 들었어도 한 300, 400은 받을 수 있는 일을 구해보자. 그게 구해지냐고요. 자꾸 돈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맞추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사업을 하고 무슨 창업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0년 정도를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좋아하는 일의 조건이 뭐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일 하러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야 돼. 요즘 회사 가는데 막 오늘 회사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 활동이 심지어는 돈을 안 줘. 돈 안 줘도 돼요. 저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일을 찾게 되면은 그 일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게 발전이 안 되겠냐고. 누가 나 안 시켜도 그 일을 연습할 텐데. 그러면 그 일이 진짜 나중에 정말 돈이 안 될까요? 진짜 돈 한 푼도 안 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돈이 되는 일을 찾아가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돈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4050들은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재능을 찾는 게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인 거죠. 만약에 멘토님 진짜 그 일을 찾았는데 멘토님 말대로 그 일이 진짜 돈이 안 돼. 자, 그런데 진짜 돈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들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나 정말 내가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긴 찾았는데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떡하죠? 그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 시간에 돈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면 돈을 더 쓸까요? 덜 쓸까요? 뭐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월수금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그 시간 동안은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벌어도 그 돈은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200 버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자꾸 돈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물론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요. 500을 준대요. 그럼 해야지 그거.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을 있다 그러면 그건 행운이지. 왜? 하기 힘든 일인데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만큼 월급을 줘. 그럼 나도 그럼 한 10년, 20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초점을 먼저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일이 어느 정도 소득이 성장하는 일로 가도록 하는 게 순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 중장년층 재취업센터라는 게 다 있거든요. 거기 등록하시면요. 현직에 있는 분조차도 직업 관련된 훈련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에 관련된 여러 기술이라든지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보라는 거죠. 글 쓰는 일 잘했는데 직업에서는 그런 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찾으셔야지만이 노후가 행복하고 즐겁고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주식 사야 돼? 어디 땅 사야 돼? 이걸로 해결된다고요?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카페 창업해서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자기 돈 아니잖아요. 결국 280만 원 투자금 회수하고 220 남는데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200은 벌잖아. 그러니까 카페 창업해서 버는 돈은 20이란 말이에요. 카페와 그 다음에 치킨집과 피자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 딱 안 망할 정도만 돈이 벌려요. 아예 그냥 확 망해버리면 딴 거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높아. 안정성이 높다는 건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기 매여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또 포기하자니 포기하기도 어렵고. 잘 보세요. 아까 500만 원 카페 사장님이 벌었잖아. 280만 원 투자금 회수하고 220 남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하면 200만 원 버는데 그 카페 괜히 해가지고 지금 220 벌고 있으면 20만 원 더 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카페 창업을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카페 창업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해도 200은 벌잖아요. 이분의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계속하면 당연히 노후 준비 되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카페에서 내가 그거 매일 하루 종일 커피 내리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면은 뭐 괜찮은데 좋아하진 않아. 근데 아씨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카페 창업해도 노후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아니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내가 노동과 근로를 이어가야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노후 문제는 뭐야? 그냥 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면서 그냥 해결되는 거 그걸 원했던 거 아닌가? 계속 일한다. 뭐 당연히 노후 준비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먼저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노후에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준비된다. 한남 더일이면 되겠죠. 그거 뭐 월세만 해도 뭐 한 1,000만 원 이상 나올 테니까. 그거는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노후 생활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뭐 좀 떨어져서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시장 나가보면 하나도 안 맞는 말 같죠? 뭐가 떨어진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강제로 지금 뭐 세제 혜택 주면서 기름값 좀 붙잡아 매고는 있는데 다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어떤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값을 올리고 또 유럽의 어떤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파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 풀렸던 엄청난 달러들의 역습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왔는데 금리를 올렸으니까 좀 완화되고 이제 곧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소위 말하는 경제 전쟁 지금 자유무역의 분위기는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예전만큼 중국이 자유롭게 수많은 나라에 싼 공산품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한마디로 경제 블록화라고 그러잖아요. 편먹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교역을 하는 뭐 이런 구조가 당분간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노후에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막 몇 배가 올라서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예금 다음으로 안정적이에요. 예금이 물론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예금 다음으로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다면 그걸로 노후 준비가 끝은 아니지만 일단은 한 50%는 그래도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분 소득에 맞는 적절한 곳에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 정도는 하나 만드는 게 맞겠다. 근데 그걸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 때문에라도 아파트는 꼭 갖는 게 좋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이죠.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가 안 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다 공허한 얘기가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지금 딱 말하면서 언뜻 들은 생각인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살면서 이건 어떤 사람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궁금한 거 문득 그런 거 한번 키워드로 쳐보세요. 있나 없나? 있어요.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뒷산에 뱀이 몇 마리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은 것도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럼 또 유튜브가 있다니까? 산에 과연 몇 마리나 뱀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혓바닥 돌아가는 대로 진짜 궁금한 걸 쳐도 다 나와. 근데 뭐 구독자 10명, 20명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능과 여러분들만의 경험과 여러분 좋아하는 일 중에서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보시면 유튜브 하나 만드세요. 유튜브가 꼭 뭐 수익이 돼서 돈이 되고 뭐 성장을 아니 뭐 그러면 좋은데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면 나 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 필요를 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무슨 만들어서 막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들을 다큐멘터리로 기록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유럽 여행 가서 유럽 30개국을 돌고 뭐 이런 유튜버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구독자가 많지는 않으시던데 저는 그분 유튜브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게 느꼈던 게 그분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원래 다른 일을 했는데 나를 한번 발견하고 싶어 그러고 유튜브 이름이 영어 불가 아재의 여행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기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를 좀 가지시고 좀 도전하시는 노후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노후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W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where, 어디서, who, 누구와 what, 무엇을 뭐 이런 세 가지의 명확한 플랜이 있다면 그분은 조금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노후 생활을 보낼 건지, 그러면 누구와 노후 생활을 보낼 건지, 어떤 것을 하면서 보낼 것인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답이 바로 나오더라. 그럼 그분은 뭐 좀 잘하고 있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질문 줬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전혀 답을 못 한다면 사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뭔가 준비는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저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지금 나한테만 쓰라고 주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 비율은 다르겠죠. 당연히 나이 들수록 저축 비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젊을수록 저축 비율이 높아지죠. 제가 2030은 되도록이면 버는 소득의 40, 50%를 저축하기 위해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나이를 먹으면 소득은 높아지지만 저축률은 떨어져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게 꼭 2030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2030한테 제가 제시하는 거는 당신의 소득이 아무리 높든 아무리 낮든 최소한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4050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4050 같은 경우에 난 지금 너무 돈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뭐 도저히 5년에 1억 못 만든다. 그러면 6년, 7년에라도 1억을 모으는 속도는 나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런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본소득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안 나가 1년 동안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1인 가구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24만 6,73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곱하기 12달 하면 그냥 어림잡아 1년에 1,500만 원은 있어야 1인 가구가 뭐 윤택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최소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500만 원은 자본소득이 나와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예금 넣어가지고 지금 기준 4%로 1,500만 원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냐? 3억 7,500이 있어야 돼요. 3억 7,500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어디 투자돼 있는 거 빼고 과외로 3억 7,500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최소한 그래도 나 혼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나온다. 근데 이 3억 7,500은 지금 퇴직하는 분들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후에 퇴직한다 그러면 3억 7,500에 곱하기 이자율 따져서 10년 후에 미래 가치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나 10년 후에 퇴직할 건데 그러면 최소한 3억 7,500에 곱하기 매년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한 2% 정도 해가지고 이후에 돈을 만들려면 지금 얼마 저축해야 돼? 그럼 그게 1억 만들기 저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한 6년, 7년에 1억 정도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어야 이 정도 자본을 미래에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젊은 사람들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4050도 노후 준비에 있어서 1억 만들기 저축은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